소용녀는 견지병과 조지경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들을 죽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랴 싶었다. 주백통이 떠난 자리에 혼자 우두커니 서 있던 소용녀는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그래도 그놈들을 찾아봐야지. 그녀는 산을 내려가 산 아래에서 풀을 뜯고 있던 말 한 피를 잡아탔다. 얼마쯤 가니 저 앞쪽에서 희뿌연 먼지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게 보였다. 자세히 보니 깃발이 하늘을 덮고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엄청난 군대가 남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때 산모퉁이 쪽에서 말 세 필이 다가왔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멀리서 유심히 지켜보니 그들은 다름 아닌 견지병과 조지경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젊은 도사 한 명이 함께 있었다. 참으로 적시에 나타난 원수 같은 얼굴들이었다. 그런데 저 젊은 도사는 누구지? 소용녀는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그들이 지나가자 천천히 말을 몰아 그들의 뒤를 따랐다. 견지병과 조지경은 뒤에서 들리는 말발굽 소리에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용녀가 쫓아오는 걸 보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두 사람의 반응을 보고 젊은 도사가 물었다. 조사형, 저 여자는 누굽니까? 우리 교파의 적일세. 아무 소리 말게. 그 말에 젊은 도인은 깜짝 놀라며 두 사람 옆으로 바싹 다가갔다. 정년선자 이막수입니까? 아니, 그 여자의 사매일세. 이 젊은 도사는 구척이의 제자 기지성이었다. 조지경은 채찍을 휘둘러 말을 몰았다. 견지병과 기지성 역시 속력을 내어 그 뒤를 따라갔다. 그러나 소용녀를 떼어놓을 수는 없었다. 얼마쯤 달렸을까 말도 서서히 지쳐가며 속도가 떨어지자 기지성이 조지경을 불렀다. 조사형, 사형과 제가 적을 맞고 견사형은 몸을 피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조지경은 버럭 역정을 냈다. 왜 살기 싫으냐? 그게 아니라 견사형은 장교의 중임을 맡을 몸이니 우리가 지켜드려야죠. 사실 기지성은 사부인 구척이의 명을 받고 견지병에게 중양궁으로 돌아와 장교를 맡으라는 전가를 전하러 온 것이었다. 그러자 조지경은 흥하고 콧방귀를 뀌고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기지성 역시 조지경의 표정이 영 편치 않은 걸 보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고삐를 당겨 속도를 늦춘 후 견지병이 다가오자 낮게 속삭였다. 견사형, 사형은 이제 중임을 맡을 몸입니다. 일단 먼저 앞서 가십시오. 그러나 견지병은 고개를 저었다. 조사형부터 가시라고 해라. 그 말에 기지성은 조금 놀란 얼굴로 견지병을 보았다. 그의 태연한 표정을 보고 기지성은 새삼 견지병에게 감탄하고 있었다. 사부님께서 장교를 맡기실 만도 하구나. 여유와 의기가 과연 3대 제자들 중 으뜸이다. 그러나 기지성은 견지병의 진짜 속내는 알지 못했다. 사실 견지병은 그저 소용녀 손에 죽어 끝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죄책감과 후회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두 사람이 이렇듯 서두르지 않으니 조지경도 혼자서 빠져나가기가 곤란해졌다. 다행히 소용녀는 공격할 마음이 없는 듯 했지만 조지경은 불안해서 자꾸만 그녀의 동태를 살폈다. 그렇게 앞서가는 새 도사와 뒤에서 따라가는 소용녀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북쪽을 향해 여정을 계속했다. 그런데 구척이는 왜 갑자기 견지병을 불러 장교 자리를 맡으라고 한 것일까? 예전 소용녀의 생일에 강호의 무례배들이 종남산에 모여들었고 그때 다리파와 곽도는 그 무리를 이끌고 중양궁을 공격했다. 그때 곽도는 몇 초씩 만에 학대통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행히 곽정이 적시에 나타나 도와주지 않았다면 전진교는 크게 낭패를 당했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 전진교의 중심인 중양궁이 끝내 곽도의 손에 불타고 말았다. 전진교는 왕중양이 개파한 이래 천하에 그 명성을 떨쳤다. 개파조사인 왕중양은 천하 제일인이었으며 그의 제자인 전진칠자 역시 결코 윗대보다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전진칠자였기에 곽도에 의해 중양궁이 불탄 사건은 큰 치욕이 아닐 수 없었다. 게다가 곽도와 다리파의 스승인 금융국사는 중원 무림에 등장하자마자 순식간에 중원의 이름을 떨쳤다. 영웅대연에 참석했던 학대통과 손뿌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척이는 앞으로의 일이 심히 걱정스러웠다. 대승관 영웅대연에서는 소용녀와 양과가 나서서 금융국사 일행을 쫓아주었다고 했다. 그 절정의 무공은 학대통과 손뿌리,
그리고 견지병과 조지경 모두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더구나 그 자리에 있던 전진교 사람 누구도 그 두 사람의 진정한 무공 수위를 정확히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게다가 양관은 서재에서 손발을 쓰지 않고도 조지경을 제압했고 소용녀는 순식간에 조지경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전진교 무공은 고묘파 앞에서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무너진 것이다. 나중에 소용녀와 양과가 함께 건법을 구사해 금융국사를 혼내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진교는 놀라움으로 술렁거렸다. 전진칠자 중 담처단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마옥 역시 이미 유명을 달리했다. 이제는 전진칠자 중 5명만 남았다. 그들 역시 고령인지라 시간이 지날수록 기력이 쇠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였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3대와 4대 제자 중에 뛰어난 인재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몽골이 본격적으로 남침을 시작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금융국사는 세력을 넓혀 또 공격해 올 것이다. 또 고묘파는 언제든 원수를 갚으려 할 것이다. 전진호자가 살아있을 때라면 이들을 어떻게든 막아낼 테지만 이들이 10년 후 다시 온다면 그야말로 안팎으로 우환이 겹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 된다면 전진교는 어찌 될 것인가? 그렇게 자신들의 사후를 걱정하던 전진호자가 내린 결론이 바로 폐관수련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전진교에 닥친 외환을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견지병에게 장교직을 맡기려고 그를 불러들인 것이다. 견지병 등은 서북 쪽을 향해 길을 재촉했고 소용녀는 한결같이 조금 뒤처진 채 그 뒤를 따랐다. 드디어 섬서 경내에 들어서자 기지성이 견지병에게 물었다. 견사형, 우리는 중양궁으로 가는 것인데 설마 저 용낭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따라오지는 않겠죠? 그 말에 견지병은 신음하듯 한숨을 내쉬며 흘깃 그녀를 쳐다보았다. 도무지 그녀가 무슨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견지병은 여정 내내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고민해 보았으나 어찌해야 할지 제대로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렇게 일행은 종남산 자락에 닿았다. 기지성이 활을 꺼내 힘껏 쏘자 우웅 하는 소리와 함께 화살이 하늘로 날았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황색 도포를 입은 도사 4명이 산 위에서 달려와 견지병에게 허리를 굽혀 예를 표했다. 충화진인 돌아오셨군요.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견지병의 도호는 충화였다. 그러나 그가 직접 가르친 제자들 외에 그의 도호를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견지병을 맞으러 온 도사 4명은 모두 전진교 3대 제자로 그와는 사형, 사제하던 사이였다. 그중 한 명은 나이도 견지병보다 많았다. 그러나 4사람은 호칭도 바꾸고 견지병을 깍듯이 대했다. 당황한 견지병이 황급히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었다. 그렇게 불러주시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나이가 가장 많은 마옥의 제자가 말했다. 5 사숙님께서 충화진인이 돌아오자마자 장교직을 위임하고 모든 대소사를 주관하라 하셨습니다. 사부님과 400 사숙님들께서는 이미 수련에 들어가셨나요? 그렇습니다. 폐관하신 지 이미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그들은 중양궁에 닿았다. 도사들이 무공을 연마하는 소리가 산에 쩌렁쩌렁 울렸다. 한창 수련 중이던 도사들은 견지병을 보고는 일제히 허리를 굽혀 예를 표했다. 그가 그렇게 환영을 받으며 산을 오르는 사이 조지경은 혼자서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는 부럽고 샘이 나서 가슴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저녁이 되어 일행은 중양궁 대전 앞에 도착했다. 중양궁에는 500여 명의 도사가 대전 앞에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북소리와 나팔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수백 명의 도사가 허리를 숙인 채 흔들림 없이 견지병을 맞이했다. 이 장엄한 광경에 줄곧 위축되어 있던 견지병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신의 제자 16명이 좌우로 정렬해 있는 사이로 그는 삼청전을 향해 걸어갔다. 먼저 견지병은 원시천존, 태상도군, 태상노군 등에게 예를 올리고 그 후전으로 가서 전진교를 세운 조사왕중양의 조각에 예를 올렸다. 그 다음 전진칠자가 모여 회의하던 곳으로 가서 비어있는 7개의 의자에 공손하게 예를 올렸다. 견지병이 예를 마치고 다시 정전인 삼청전으로 돌아오자 구척이의 제자 이지상이 장교진인의 법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견지병에게 장교를 대신하는 대장교 직책을 받아들일 것을 맹세하라고 했다.
그때 견지병은 저도 모르게 옆에 서 있던 조지경을 흘끗 바라보았다. 조지경은 만면에 웃는 듯 많은 듯한 비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견지병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지상이 법지를 읽는 걸 끝내자 견지병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여있는 도사들에게 몇 마디 하려 했다. 그때 밖에서 한 도사가 들어와 큰 소리로 외쳤다. 장교진인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에 견지병은 놀라서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번 취임식은 정식으로 무림에 알리고 손님을 청해 성대하게 치르는 게 아니었기에 외부인이 새로운 장교 취임을 축하하러 올 일이 없었다. 심지어 견지병조차 기지성이 구척이의 전가를 가지고 오기 전까지 몰랐던 일이 아닌가. 이런 자리에 찾아올 손님이 과연 누구겠는가. 견지병의 머리에 소용녀밖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견지병은 억지로 입을 열어 손님을 모시라고 명했다. 그런데 명을 받은 도사가 데려오는 사람은 두 사람이었다. 모두가 그들을 바라보며 이상하게 여겼고 견지병 또한 의아해했다. 한 사람은 몽골 관리의 복장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홀피렬의 군영에서 본 소상자였다. 그중 몽골 관리인 아브라라는 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전진교의 장교를 봉하는 대칸의 성지를 가지고 왔소. 그러면서 관리는 대전 중앙에 서서 노란 두루마리를 펼치고 읽어 내려갔다. 전진교의 장교는 신선의 돌을 닦는 대종사로 현문장교는 인과 의를 깨치고 모든 대소사를 장관하니. 그런데 아브라가 성지를 읽다 보니 그 누구도 무릎을 꿇고 듣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아브라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쳤다. 전진교 장교는 성지를 받으시오. 그러자 견지병이 앞으로 나서며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었다. 저희 장교이신 구진인께서는 수련에 들어가시어 지금은 제가 대장교를 맡았습니다. 그러니 몽골 대칸의 성지는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아브라가 말했다. 대칸께서 말씀하시길 구진이는 태무친 대칸께서도 매우 존경하셨으며 이제 연로하시어 아직 생존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하셨소. 그러니 이 성지는 구진인께 드리는 것이지만 누구든 전진교의 장교가 받으면 되는 것이오. 저희 장교는 여전히 구진인이시고 지금 수련을 하시느라 안 계십니다. 저는 정식 장교가 아니라 그 직위를 잠시 위임받은 것이니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아브라가 짜증 섞인 투로 말했다. 그냥 장교가 받으면 될 것을 뭘 그렇게 따지는 것이오. 어서 성지를 받으시오.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후전에 가서 잠시 쉬고 계시면 제가 다른 사형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 말에 아브라는 불쾌한 기색을 지으며 성지를 다시 말아 넣었다. 뭘 상의할 게 있는지는 모르겠소만 정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하시오. 손님 접대를 맡고 있는 도사 4명이 아브라와 소상자를 데리고 후원으로 갔다. 견지병은 자리를 마련해 여러 제자들과 둘러앉았다. 일이 크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정할 일은 아닌 듯하니 사형들의 고견을 들려주시지요. 그 말에 조지경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몽골 대칸이 호의로 성지를 보냈으니 마땅히 받아야지요. 우리 전진교가 나날이 흥성하니 몽골 대칸도 중시하는 게 아니겠소? 조지경은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지 어깨를 펴고 웃음을 터뜨렸다. 안 될 말입니다. 몽골은 우리 국토를 침략하고 백성을 괴롭히는데 어찌 그 성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오. 이지상이 고개를 젓자 조지경이 다시 나섰다. 구사백께서도 과거 태무친 대칸의 초대를 받고 멀리 서역까지 다녀오셨소. 그때 이사영도 동행을 했다 들었소. 그런 선례가 있는데 이제 와서 성지를 못 받을 건 없지 않소. 그 말에 이지상이 버럭했다. 그때는 몽골이 금나라와 적대적이었고 우리나라를 침략하지도 않았소. 오히려 대송과 결맹이 이루어진 때이기도 했소. 어찌 그때와 비교를 하시오? 그러자 조지경이 답답하다는 듯 말을 되받았다. 지금 종남사는 몽골의 관할 내에 있소. 우리 도관들도 모두 몽골 경내에 있는데 만일 우리가 성지를 받지 않는다면 엄청난 후환이 있을 것이오. 조사영의 말씀은 옳지 않소. 그 말에 조지경의 목소리가 점차 격앙되었다. 뭐가 옳지 않다는 것이오. 조사영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조사님이신 중양 진인이 어떤 분이셨소? 그리고 우리 사부님이신 전진칠자는 또 어떤 분들이셨소? 그분들은 애국 우민의 정신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금나라에 맞섰던 분들이오. 그 말에는 조지경도 동의했다.
그렇소. 강호에서 중양진인과 전진칠자의 이름을 존경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소. 그러자 이지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우리 전진교회 윗세대 진인들은 모두가 강건하고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셨소. 설사 전진교회 위험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오. 이 자리에서 목이 잘린다 해도 결코 뜻을 저버릴 수는 없는 일이오. 위풍당당한 이지상의 말에 견지병과 10여 명의 제자는 모두 숙연해졌다. 그러나 조지경은 냉소를 띠고 있었다. 그래, 이사형만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살려고 발버둥 친다는 말씀이시오. 조사님께서 어렵게 창업하신 이후 오늘이 있기까지 조사님과 전진칠자께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셨소. 그런데 우리가 이를 지켜내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한다면 나중에 조사님의 얼굴을 어떻게 뵐 것이오? 사부님들께서 수련을 마치고 나오실 때 어찌 그분들을 뵌단 말이오? 조지경의 말 역시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여기에 동조하고 나서는 도사도 몇몇이 보였다. 거기에 힘을 얻은 조지경이 이어서 말했다. 금나라는 우리 전진교의 원수였소. 몽골이 금나라를 멸망시켰으니 우리를 위해 잘한 일 아니겠소. 중양 진인께서도 금나라가 망한 걸 아신다면 하늘에서나마 크게 기뻐하셨을 것이오. 조지경의 말에 구척이의 다른 제자인 왕지탄이 끼어들었다. 몽골이 금나라를 멸망시킨 후 우리 송나라와 우호관계를 맺고 형제의 의를 맺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성지를 받았을 것이오. 그러나 지금 몽골군은 분명 남하를 계속하고 있고 양양을 공격하고 있어. 대송의 강산이 위험한 판에 대송의 백성으로서 어찌 적국의 성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오. 그는 다시 견지병을 돌아보며 덧붙였다. 장교 사형 만일 성지를 받는다면 이는 매국 행위입니다. 또한 사형은 우리 전진교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 왕지탄 이곳에 내 피를 뿌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하도록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조지경이 벌떡 일어나 탁자를 내리쳤다. 왕사제, 지금 싸우겠다는 것이오? 어찌 장교진님께 이리도 무례하단 말이오? 우리는 사형제 사이입니다. 이치를 말한 것뿐인데 그게 무례란 말입니까? 싸워야 한다면 저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살벌해졌다. 그때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도사가 손을 저으며 일어났다. 사제 여러분, 말로 잘 풀어봅시다. 우리끼리 여기서 이러는 게 무슨 소용이겠소? 그 말에 왕지탄이 그에게 물었다. 사형께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가 성지를 받는 대신 더 이상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요구하는 게 어떻겠소? 과거 구사수께서도 그렇게 해서 많은 생명을 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몇몇 도사가 좋은 생각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옆에서 듣고 있던 송덕방이 고개를 내저었다. 송덕방은 과거 구척이를 따라 서역으로 갔던 18명의 제자 중 한 명이었다.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저는 사부님을 모시고 서역으로 가면서 몽골군이 백성을 학살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지를 받는다면 이는 몽골에 투항하는 것이고 그들의 세력을 불려주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장은 몇몇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들의 세력이 커진다면 결과적으로 수천수만 백성이 이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경은 여전히 차갑게 웃고 있었다. 그럼 그때 태무친 대칸을 보았겠군요. 어떻던가요? 나는 이번에 몽골 사왕자인 홀피려를 만났소이다. 그는 예법에 밝고 현명한 사람이더군요. 또한 도량도 넓어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학살을 저지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말에 왕지탄이 코웃음을 쳤다. 이제 보니 홀피려의 명을 받고 정탐하러 온 것이었군. 왕지탄의 말에 조지경이 버럭 화를 냈다. 무슨 소리요? 그렇지 않소? 몽골을 돕자고 하는 자는 그게 누구든 매국노요. 그 말에 조지경은 화를 참지 못하고 뛰어올라 왕지탄의 머리를 겨누었다. 순간 옆에서 쌍장이 튀어나오며 조지경의 공격을 막았다. 바로 구척이의 제자 2명이었다. 그 중 한 명은 기지성이었다. 구사백문화에는 제자들이 정말 많군요. 그렇다고 수를 믿고 이래도 되는 것이오? 다툼이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자 견지병이 손뼉을 쳤다. 그러자 모두가 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사형제 여러분, 잠시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전진교에서 장교는 매우 위험 있는 자리였다. 이제 그가 장교를 맡게 되었으니 모두가 그의 지시를 따라야 했다.
조지경을 비롯해 감정이 격해졌던 도사들은 견지병의 명에 따라 모두 자리에 앉았다. 그래, 장교진인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장교진인께서 성질을 받겠다고 하면 받는 것이고 받지 않겠다고 하면 받지 않는 겁니다. 백한이 장교에게 성질을 내렸는데 우리가 다퉈 뭐 하겠소? 조지경이 이죽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그는 견지병의 약점을 잡고 있으니 그가 자기 뜻을 거스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반면 이지상, 왕지탄 등은 충의를 중시하는 견지병의 성품을 알고 있는지라 그의 생각을 따른다면 별 문제는 없으리라 여겼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견지병의 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소재는 능력도 덕도 부족한데 중책을 맡은 첫날부터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렸습니다. 견지병은 고개를 들어 무죄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견지병에게 쏠려 있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견지병이 계속 말을 이어갔다. 전진교는 중양진인께서 창업하시어 마진인, 유진인, 구진인에 이르러 크게 이름을 떨쳤습니다. 잠시나마 장교를 맡은 제가 어찌 조금이라도 여러 진인의 가르침을 거스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몽골은 대군을 이끌고 남으로 양양을 공격해 우리 국토를 유린하고 백성을 도륙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배 장교님들이라면 이 성질을 받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그 말에 제자들은 말없이 그간 왕중양, 마옥, 유처현, 구척이 등의 평소 행적을 돌아보았다. 왕중양은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떴기 때문에 3대 제자들은 그를 본 적이 없었다. 마옥은 온화하고 후덕해 무슨 일이든 자연스럽게 이치에 따라 처리했고 유처련은 신중하고 속이 깊어 속내를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구척이는 성정이 불같고 충의가 남달리 깊었다. 제자들은 구척이를 떠올리자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구장교님은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오. 그러자 조지경이 고함을 쳤다. 지금 장교는 구사백님이 아니지 않소. 견지병이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소재는 제주도 보잘것없고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진인들의 가르침을 거스를 수는 없지요. 저는 죄가 많아 죽음으로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견지병은 말을 마치고 고개를 떨구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 겸양의 말인 줄은 알겠으나 죄가 많아 죽음으로도 못 갚는다는 말은 뭔가 지나친 표현 같았다. 그 말뜻을 이해한 사람은 오직 조지경뿐이었다. 조지경이 벌떡 일어서며 외쳤다. 그래서 받지 않겠다는 말이오? 제 하찮은 목숨은 어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전진교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견지병의 목소리가 점차 격앙되어 갔다. 지금 영웅호걸들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외적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전진교가 무학의 정종으로서 몽골에 투항한다면 어찌 천하 영웅들의 얼굴을 다시 보겠습니까? 그 말에 제자들은 모두 박수를 쳤다. 이지상, 송덕방, 왕지탄, 기지성은 큰 소리로 견지병을 지지했다. 장교 사형의 말씀이 옳소. 그러자 조지경은 녹이 등등하여 소매를 떨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는 도원을 나가다가 문가에서 걸음을 멈추고 견지병을 돌아보았다. 장교 사형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듣기가 좋소. 하하하. 그러나 이 일이 어찌 될는지는 당신도 예상하고 있을 것이오. 말을 마친 조지경은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조지경의 말에 동조했던 도사들도 함께 있기가 어색했던지 하나둘 자리를 떴다. 회의를 마친 견지병은 말없이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조지경이 그런 수모를 당했으니 이제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고하지 않을까? 견지병은 성질을 받지 않겠노라 말했을 때부터 죽기를 각오했다. 그간 조지경에게 시달리며 불안하고 무서워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견지병은 방문을 잠그고 처연히 웃으며 장검을 뽑아 자기 목을 겨누었다. 그때 갑자기 서가 뒤에서 누군가 튀어나오며 견지병의 손을 낚아챘다.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고 있던 견지병은 그대로 장검을 빼앗기고 말았다.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자신의 검을 빼앗아 쥐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조지경이었다. 조지경은 비아냥대는 말투로 견지병에게 쏘아붙였다. 우리 전진교의 명예를 더럽히고 너는 그냥 죽으면 그만이란 말이냐? 용랑자가 지금 중양궁 밖을 지키고 있는데 나중에 그녀가 따지러 오기라도 하면 우리더러 어쩌란 말이냐?
그러자 견지병이 발작하듯 소리쳤다. 좋소, 그러면 내가 그녀 앞에서 목을 베어 사죄하겠소. 그러나 조지경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다. 네가 목을 벤다고 이 일을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으냐? 진인들께서 나오시면 틀림없이 이 일을 물으실 텐데 그렇게 되면 전진교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너는 천고의 죄인이다. 그 말에 견지병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꼈다.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다 하니 나더러 어쩌라는 거요? 조금 전 다른 도사들 앞에서의 위풍당당한 견지병은 더 이상 없었다. 좋다, 네가 내 말만 따라주면 용낭자와의 일은 내 최선을 다해 덮어주겠다. 우리 전진교와 너의 명예를 모두 지킬 수 있고 후환도 없도록 도와주마. 그 말에 견지병이 조지경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나더러 몽골 대칸의 성지를 받으란 말이오? 그러자 조지경이 피식 웃었다. 아니, 너더러 몽골 대칸의 성지를 받으라고 하지는 않겠다. 그 말에 견지병은 다소 안심이 되었다. 그렇다면 좋소. 내가 무얼 하면 되겠소? 하라는 대로 할 테니 말해보시오. 견지병의 말에 조지경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반 시즌 후 대전의 종이 일제히 울리자 전체 도사들이 한 곳에 모였다. 이때 이지상은 구척이 문하의 제자들에게 도포 안에 무기를 숨기라고 일렀다. 그는 견지병이 성지를 거절한 일로 조지경 일파가 무슨 짓을 꾸미지 않을까 우려했다. 하나둘씩 대전 안으로 도사들이 모여드는데 하나같이 긴장한 얼굴들이었다. 그때 견지병이 후원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걸어와서는 가운데에 섰다. 여러분, 저는 구장교님의 명으로 장교의 직을 맡게 되었으나 갑자기 중병을 앓고 있음을 알게 되어 더 이상 장교의 직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말에 모여있던 도사들은 놀란 눈으로 그저 서로를 마주볼 뿐이었다. 웅성거림 속에서 견지병이 말을 계속 이어갔다. 장교의 중책을 제가 도저히 맡을 수가 없어 저는 옥양자 문하의 조지경 사형께 대장교직을 부탁드렸습니다. 견지병의 말이 떨어지자 대전은 일순정막에 잠겼다. 그러나 곧 엄청난 소란과 혼란으로 이어졌다. 이지상, 왕지탄, 송덕방 등 구척이 문하의 제자들은 큰 소리로 반대했다. 구주님께서는 견사형에게 장교직을 맡기셨소. 이를 어찌 다른 사람에게 넘긴단 말이오? 멀쩡한 장교 사형이 갑자기 병을 앓고 있다니 이 무슨 황당한 말씀이오? 분명 음모가 있소. 장교 사형은 절대 속지 마시오. 사대 제자들은 감히 뭐라 말은 못하고 저희끼리 수군거렸고 대전은 일대 혼란에 휩싸였다. 이지상 등은 조지경을 노려보았지만 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저 두 손을 뒷짐진 채 사람들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다. 견지병은 두 팔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모두들 이해하시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전진교는 엄청난 어려움에 빠졌고 저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크게 후회하고 있으나 죽음으로 죄를 갚으려 해도 이미 늦은 일입니다. 견지병의 얼굴은 더없이 침통해 보였다.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여러 번 생각해 보았으나 조지경 사형의 재주와 식견만이 우리 문파를 어려움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여러 사형께서는 편견이나 선입견은 버리시고 부디 조사형을 잘 보필해 전진교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지상이 소리쳤다. 세상에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소? 장교 사형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나중에 진인들께서 수련을 마치신 후에 이를 고하고 벌을 받으면 그만이요. 장교직을 넘기겠다는 결정은 우리로서는 절대 따를 수가 없소. 이지상의 외침에 견지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사형, 우리는 오랜 세월 교분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일만은 사형께서 이 어리석은 사제의 어쩔 수 없는 고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이대로 절 놓아주시지요. 이지상은 모든 게 미심쩍었다. 견지병의 표정을 보니 정말 말 못할 어려움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게다가 견지병이 이렇듯 간절하게 애원하니 더 몰아붙일 도리가 없었다. 그때 왕지탄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장교 사형이 굳이 직을 양보하겠다면 이 역시 진인들께서 수련을 마치신 후 명에 따라 결정할 일이오. 그래야 큰일을 그르치지 않을 것이오. 그러자 견지병이 말했다. 상황이 급하니 느긋하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왕지탄이 다시 말했다.
조소, 그렇다 하더라도 조사형은 안 됩니다. 우리 사형제들 가운데 조사형보다 덕과 재주를 겸비한 인재가 없지 않은데 왜 조사형이요? 여기 계신 이지상 사형은 도의를 누구보다 중히 여기고 송덕방 사제는 무슨 일이든 맡아서 잘 처리해왔소. 그런데 어찌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사형에게 직을 맡긴단 말씀이요? 그때 갑자기 조지경이 얼굴에 냉소를 지으며 끼어들었다. 뭐든 용감하게 나서서 하는 왕짓한 사형은 또 어떠시고요? 조지경은 성정이 난폭한 사람이었다. 그런 조지경이 지금까지 억지로 참아온 건 오로지 장교직을 무사히 위임받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조지경의 말에 왕짓한이 말했다. 소재의 재주는 사형들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오. 하지만 조사형과 비교한다면 불초 하나마 그래도 제가 낫다고 생각하오만. 그 말에도 조지경은 여전히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참으로 오만불손한 태도였다. 소재의 무공이나 검술은 조사형의 상대가 되지 못하나 적어도 저는 매국노 짓은 하지 않았소. 왕짓한의 호령에 조지경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도대체 누가 매국노 짓을 했다는 것이오? 증거라도 있소? 두 사람의 논쟁은 점점 더 과격해졌다. 결국 보다 못한 견지병이 나섰다. 두 분은 싸우지 마시고 잠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 말에 두 사람은 입을 다물었으나 여전히 서로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있었다. 우리 전진교 규칙에 따르면 장교는 전임 장교가 지명하는 것이지 다른 도사들이 천거에 뽑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답했다. 지금 저는 조지경 사형을 다음 장교로 임명했으니 여러분은 더 이상 왈가왈부하실 것 없습니다. 조사형, 앞으로 나오시오. 그러자 조지경이 득이양양하게 성큼 앞으로 나와 허리를 굽혀 예를 갖추었다. 왕짓한과 송덕방은 아직 할 말이 남은 듯한 기색이었으나 이지상이 두 사람의 소매를 당기며 눈짓을 하자 그냥 조용히 침묵을 지켰다. 두 사람은 이지상의 신중한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그에게 뭔가 대책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지상이 두 사람에게 속삭였다. 틀림없이 견사제가 조지경에게 협박을 받고 있는 것 같소. 우리는 조용히 조지경의 음모를 알아보고 다시 이 일을 거론해야 할 것이오. 견사제가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계속 논쟁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명분을 잃게 될 겁니다. 왕짓한과 송덕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이들과 함께 장교직을 넘기는 의식에 참석했다. 그렇게 전진교는 하루 사이에 두 사람이 장교직을 주고받았다. 도사들은 이 일에 대해 분개하기도 하고 의욕이 풀리지 않아 답답하기도 했다. 장교직을 인수인계하는 의식을 마치고 조지경은 한가운데 서서 자기 제자들에게 옆을 지키도록 한 후 첫 번째 지시를 내렸다. 몽골 대칸께서 보내신 성지를 모셔라. 왕짓한 등은 이 말에 다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서려 했다. 그러나 이지상이 얼른 눈짓을 보내 그들을 만류했다. 잠시 후 도사들이 몽골 관리 아브라와 소상자를 데리고 들어섰다. 조지경은 얼른 달려나가 이들을 맞이하며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십시오. 아브라는 이미 오랜 시간 기다린 터라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게다가 견지병도 보이지 않으니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한 도사가 그런 그의 기분을 알아차리고 얼른 설명해 주었다. 전진교의 장교직은 이제부터 여기 계신 조지님께서 맡으셨습니다. 그 말에 아브라는 잠시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얼굴이 활짝 펴졌다. 그랬군요. 축하드립니다. 두 사람은 서로 예를 표했다. 소상자는 두 걸음쯤 뒤에 서서 시종일관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조지경은 아브라를 대전으로 인도했다. 그럼 성지를 읽어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장교를 맡아야 옳은 일이지요. 아까 그 도사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으니 아주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가 성지를 꺼내 펼치자 조지경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다렸다. 그러자 아브라가 낭독을 시작했다. 이지상, 왕짓한 등은 조지경이 태연히 성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서로 눈짓을 교환했다. 차가운 빛이 번득이는가 싶더니 도사들이 도포에서 장검을 각각 꺼내들었다. 그러곤 왕짓한과 송덕방이 재빨리 앞으로 달려나갔다. 이내 두 자루의 장검이 조지경의 등을 겨누었다. 순간 이지상의 목소리가 대전에 울려 퍼졌다. 전진교는 충의를 목숨처럼 생각하니
절대 몽골에 투항할 수 없다. 조지경은 선조들의 뜻을 저버리고 도의를 짓밟았으니 절대 장교직을 이을 수가 없다. 그러자 구척이 문하의 다른 제자들도 각기 장검을 빼들고 아브라와 소상자를 에워쌌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조지경은 이지상 등이 불복하리란 걸 예상했으나 전진교에서 장교의 직위는 절대적이었기에 감히 이들이 대놓고 반항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장교는 전진교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장교의 지시는 5진인이라 해도 함부로 반대하지 못했다. 그런데 구척이 문하의 제자들이 단체로 이렇게 대드니 조지경은 놀랍기도 했지만 분노가 치밀었다. 니놈들이 감히 이런 짓을 하다니. 본래 조지경의 무공은 왕지탄이나 송덕방보다 한 수 위였다. 그러나 대전 바닥에 엎드려 있는 사이 불의의 일격을 당한 터라 꼼짝할 수가 없었다. 미리 측근들을 주위에 배치하고 도포 안에 무기를 숨기고 있도록 했지만 이지상을 필두로 한 구척이 문하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조지경의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어찌 손을 써볼 새도 없이 모두 혈도를 찍히고 말았다. 이지상이 아브라를 돌아보며 말했다. 몽골과 대송은 이미 적국이요. 우리는 대송의 백성으로서 몽골의 성지를 받을 수 없소. 두 분은 그만 돌아가 주시오. 통쾌한 이지상의 말에 대전에 모여있던 도사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아브라는 자신을 노리는 검을 앞에 두고도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오. 그동안 전진교가 이루어놓은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눈앞에 보이는 듯하여 참으로 안타깝소. 그 말을 이지상이 받았다. 온 나라가 이미 어지러워진 판국에 우리 문파 하나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소? 어서 가지 않으면 더 이상 예를 갖출 수가 없소. 그러자 그동안 말없이 가만히 있던 소상자가 불쑥 끼어들었다. 하하하. 예를 갖출 수 없다니 예를 갖추지 않으면 어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소상자는 말을 마치자마자 팔을 뻗어 왕지탄과 송덕방이 들고 있던 장검을 빼앗았다. 그와 동시에 조지경은 얼른 몸을 솟구쳐 뒤를 방어하며 아브라 옆에 가서 섰다. 소상자는 왼손에 있던 장검을 조지경에게 건네고 오른손에 든 장검을 휘둘러 이지상을 공격했다. 이지상은 들고 있던 검으로 공격을 막아냈으나 소상자의 내공이 얼마나 강했던지 손이 저릿저릿했다. 이지상이 내공을 끌어올려 막아보려 했으나 이미 그의 검이 두동강 나고 말았다. 소상자의 출수는 너무나도 빨랐다. 한순간 소매를 펄럭이는가 싶더니 주위에 서 있던 네 도사가 일제히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단 3번의 출수로 전진교의 고수 7명을 제압한 것이다. 대전에 있던 수백 명의 도사는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마치 시체처럼 핏기 없는 얼굴로 서 있던 소상자가 이런 대단한 무공을 지고 있을 줄 그 누가 알았겠는가. 조지경은 그간 왕지탄과 송덕방의 무공을 무시해왔다. 그런데 조금 전에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상태로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봉변을 당하고 나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조지경은 검을 손에 쥐자마자 왕지탄을 노렸다. 왕지탄도 조지경의 공격에 맞서 싸웠지만 이내 수세로 몰리고 말았다. 조지경은 전혀 사정을 봐줄 기색이 아니었다. 조지경이 왕지탄의 목숨을 노리고 세차게 몰아대니 왕지탄은 속수무책이었다. 대전의 도사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순간 한 도포의 소매가 휘날리며 조지경의 검을 감쌌다. 조지경이 반사적으로 도포의 소매를 잘라버리는 사이 왕지탄은 뒤로 피했고 옆쪽에서 두 자루의 장검이 파고들어 조지경의 검을 가로막았다. 소매가 잘린 도포를 입고 검을 든 사람은 바로 견지병이었다. 그를 본 조지경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찌 네가? 조사형, 난 분명 몽골의 성지를 받지 않겠다 하여 장교직을 넘긴 것이오. 그런데 어찌 이렇게 눈 깜짝할 새에 말을 바꾼단 말이오? 그러자 조지경이 냉소를 지었다. 응, 난 말을 바꾼 적 없다. 아까 분명 네가 나더러 몽골의 성지를 받으란 말이오. 하고 물었을 때 나는 분명 절대 성지를 받으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냐? 난 너한테 성지를 받으라 하지 않았다. 성지를 받는 건 네가 아니라 나니깐 내가 말을 바꾼 적이 없지 않으냐? 그 말에 견지병이 이를 갈았다. 이런 교활한 인간 같으니. 그때 이지상이 다른 제자 손에서 검을 받아들고 외쳤다. 전진교의 형제들이여.
우리의 장교는 견진이니요. 모두 매국노인 저 조가놈을 붙잡아 장교 진인의 처분에 맡깁시다. 그러곤 앞으로 달려나가 조지경과 맞붙었다. 그러는 사이 왕지탄과 송덕방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청강북두진을 펼쳤다. 순식간에 소상자는 청강북두진에 포위당하고 말았다. 소상자의 무공이 대단하기는 했지만 청강북두진의 위력 앞에서는 어쩌지 못했다. 개개인의 실력은 소상자에게 한참 못 미쳤으나 청강북두진의 위력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이때 아브라는 진작부터 대전 구석에서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그는 아무래도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자 품속에서 호각을 꺼내 불었다. 그러자 황급히 도사 2명이 다가가 호각을 빼앗고 그를 붙잡았다. 그러나 이미 한 발 늦어 호각 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견지병은 그가 지원병을 부른 것임을 알았다. 기지성 사제, 자네는 이 몽골 관리를 좀 맡으시오. 우도현 사형과 왕직은 사형은 3분 사형을 데리고 뒷산 옥허동에 가서 손 사형과 함께 5진인의 수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외적을 막아주시오. 진지익 사제는 다른 6명을 이끌고 앞산으로 가고 방직이 사제는 6명을 이끌고 왼쪽으로, 유돈영 사제 역시 6명을 이끌고 오른쪽으로 가서 방비를 맡아주시오. 견지병의 지시를 받아 좌우 방어에 나선 이들은 모두 구척이 문화의 동문 제자들이었다. 그리고 옥허동을 맡은 우도현은 유처연 문화였고 왕지근은 학대통 문화였다. 우도현과 왕지근은 모두 높은 무공에 강직한 성품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이들을 믿고 어른들이 수련을 하고 있는 곳으로 보낸 것이었다. 화급한 상황에서도 견지병은 기민하게 움직이며 지시를 내렸다. 순식간에 서로 전가를 보내 도움에 나서며 방어를 갖추니 몽골병이 몰려와도 당분간은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치 미리 생각해둔 것처럼 침착하게 지시를 내리는 견지병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그 사이 문 밖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느새 동쪽에서 융국서, 서쪽에서 니마성, 정면에서 마광자가 몽골군을 이끌고 침투해왔던 것이다. 이는 모두 금융국사의 계략이었다. 금융국사는 조지경을 통해 그들이 급히 전진교로 가는 이유가 견지병의 장교직 취임 때문이란 정보를 입수했다. 그래서 일부러 전진교에 대칸의 이름으로 성지를 보내 전진교를 분열시킨 뒤 무림 고수들을 데리고 공격한 것이었다. 사실 종남산은 수비가 철통 같은 곳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장교가 바뀌고 중양궁에서 다툼이 있었던 탓에 밖에서 방비를 맡은 도사들도 모두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 덕분에 융국서, 니마성 등이 중양궁의 외벽을 넘어도 전진교에서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적들이 이미 눈앞에 나타났을 때는 견지병이 보낸 사람들 중 반은 아직 궁을 떠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니 전우좌우가 모두 외적에게 둘러싸인 판국이 되었다. 비록 전진교는 사람 수가 많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포위망에 갇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기지성에게 잡혀있던 아브라가 외쳤다. 전진교 도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장교 조진인의 지시를 따르시오. 그러자 견지병도 지지 않고 외쳤다. 조지경은 선조들의 뜻을 배반하고 외적에게 항복하려 했으니 큰 죄를 지은 몸이오. 그리고 이제는 장교가 아니오. 견지병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맨손으로 싸우는 도사들은 벌써 적에게 하나둘 쓰러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끌어야 하는 견지병, 이지상, 왕지탄, 송덕방, 기지성 등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모두 무기를 빼앗기거나 혈도를 찍혔고 남은 도사들은 융국서가 이끄는 군사들에게 대전 구석으로 몰렸다. 아브라는 관직이 높은 사람이어서 융국서와 소상자 등은 모두 그의 명령을 따랐다. 아브라는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하고 조지경에게 다가갔다. 조진인 당신 얼굴을 봐서 전진교가 몽골에 반항한 일은 아르지 않겠소. 그러자 조지경은 연신 허리를 굽혀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그때 조지경 머릿속에 뭔가 생각난 듯 소상자를 돌아보았다. 도움을 청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부 400 사숙님들께서 뒷산에서 수련을 하고 계시는데 혹 이분들이 갑자기 오시면 큰일입니다. 그러자 소상자가 별것 아니라는 듯 투명스럽게 말했다. 올 테면 오라지. 우리가 쫓아줄 테니 걱정 마시오. 그 말에 조지경은 아무 말도 못했지만 속으로는 불만스러웠다. 이놈들이 우리 사조님들을 너무 쉽게 보는구나.
그분들이 정말 오시면 너희도 힘들 것이다. 그나저나 그분들이 정말 나타나서 이 몽골 무사들을 물리치기라도 한다면 내 목이 달아날 텐데 걱정이구나. 조지경이 이런 생각으로 걱정하고 있을 때 아브라가 나섰다. 조진인 우선 대칸의 성질을 받고 배신자들부터 처리합시다. 그 말에 조지경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견지병, 이지상 등은 손발이 묶인 채 아브라가 성질을 잃고 머리를 조아리며 듣고 있던 조지경이 만세를 외치는 모습을 보며 분노를 누를 수가 없었다. 한창 성질을 낭독하고 있을 때 송덕방이 이지상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사형, 내 손에 묶인 것만 풀어주면 내가 달려가서 사조님들께 이 사실을 고하겠소. 그 말에 송덕방과 등을 맞대고 있던 이지상은 손끝에 내공을 집중시켜 송덕방의 손을 묶은 밧줄을 풀어주었다. 사조님들께 알릴 때 조심하게. 혹여 내공 수련 중에 놀라시기라도 하면 주화인마를 당할 수도 있으니. 송덕방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아브라의 성지 낭독이 끝나자 조지경이 일어났다. 아브라와 소상자는 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송덕방은 사람들이 조지경을 둘러싸고 있는 틈을 타 갑자기 몸을 솟구치며 삼천신상 뒤로 내달렸다. 저놈 잡아라. 니마성이 외치는 소리에도 송덕방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렸다. 두 다리를 잃은 니마성은 도망치는 송덕방의 등을 향해 표창을 던졌다. 송덕방이 등 뒤에서 들려오는 파공음을 듣고 황급히 몸을 피했지만 니마성이 던진 표창은 그대로 송덕방의 왼쪽 다리에 적중하고 말았다. 그러나 송덕방은 몸을 휘청이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고통을 참으며 계속 달렸다. 중양궁은 건물이 겹겹이 들어서 있는 복잡한 구조였기에 내부를 잘 모르는 몽골군은 송덕방이 모퉁이를 몇 차례 돌며 몸을 숨기자 더 이상 송덕방을 추적할 수 없었다. 송덕방은 우선 몸을 숨길 만한 곳으로 피한 후 표창을 뽑고 상처를 싸맸다. 그러고는 방으로 가서 검을 하나 쥐고 뒷산으로 달렸다. 오커동 동굴 앞까지 와서 숨을 고르던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느새 그곳에 도착한 몽골 무사 수십 명이 커다란 바위를 옮겨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게 아닌가. 웬 말라빠진 중이 군사들을 지휘하고 그 옆에서 두 사람이 함께 군사들을 독려하고 있었다. 바로 금융국사와 그의 제자 다리파와 곽도였다. 예전에 다리파와 곽도가 중양궁을 공격한 적이 있었기에 송덕방은 두 사람의 얼굴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금융국사는 소문으로만 들었지 실제로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군사들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금융국사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송덕방은 이대로 동굴 입구가 막히면 안에 갇힌 사조들이 꼼짝없이 죽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다고 혼자서 저들과 맞서 싸우는 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나 진배 없는 행위였다. 그래서 송덕방은 몰래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군사를 지휘하는 적의 우두머리를 사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송덕방은 나무 사이로 몸을 숨기며 몰래 금융국사에게 접근했다. 그러곤 충분한 사정거리까지 접근했다고 판단한 순간 쏜살같이 검을 내지르며 달려들었다. 송덕방의 검이 등에 닿는 순간까지도 금융국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기색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챙 하는 소리와 함께 송덕방은 소나기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검을 놓치고 말았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송덕방은 선혈을 토해내며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그 모습을 을륜을 든 금융국사가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금융국사는 조지경에게 상세한 정보를 들었기에 이 오커동 동굴을 막으려 한 것이었다. 현재 전진교에서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전력은 전진호자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나머지 3대나 4대 제자들은 금융국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음 대를 이끌어야 하는 3대 제자 중 고수 반열에 이른 주전력은 소상자나 윤국서 같은 고수는 고사하고 금융국사의 제자인 다리파나 곽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자들이었다. 한편 대전에서는 송덕방이 빠져나온 후 상황이 또 변하고 있었다. 아브라가 조지경에게 말했다. 조진인 반란을 일으킨 사람의 수가 너무 많으니 당신이 맡은 장교직이 아무래도 불안하겠소. 조지경도 다른 도사들이 진심으로 자기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음을 모르진 않았다. 아마 소상자 등 몽골군이 떠나고 나면 또 반란을 일으킬 게 뻔했다. 조지경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반란의 싹을 잘라내야겠다고 생각하고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전진교에서는 배신자에게 어떤 벌을 내리는가?
그 말에 도사들은 어이가 없었다. 배신은 자기가 하고선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 조지경의 물음에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조지경이 다시 한번 물으며 그의 제자인 녹청독에게 눈길을 보냈다. 녹청독은 즉각 사부의 뜻을 알아차리고 앞으로 나서며 답했다. 삼청신상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자 조지경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견지병 들었느냐? 이제야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겠느냐? 그 말에 견지병이 단호하게 말했다. 난 죄가 없다. 그러자 견지병이 코웃음을 치며 녹청독에게 명령했다. 저놈을 이리로 끌고 오너라. 사부의 명이 떨어지자 녹청독은 견지병을 앞으로 밀어 삼청신상 앞에 세웠다. 조지경은 다시 이지상, 왕지탄 등에게 물었다. 너희들의 죄를 알겠느냐? 그러나 모두들 자기는 죄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조지경이 자신에게 칼을 겨눈 도사들 하나하나에게 모두 물어보니 단 3명만이 목숨을 구걸할 뿐이었다. 조지경은 이 3사람만 풀어주고 나머지 24명은 모두 삼청신상 앞에 똑바로 세웠다. 이들은 모두 미리 대전에 무기를 숨기고 들어왔던 3대 제자들이었다. 왕지탄은 원래 불같은 성격이라 쉬지 않고 욕을 퍼부어댔다. 이렇게 성질을 부리니 내가 아무리 너그럽다 해도 관용을 베풀 수가 없구나. 녹청독 준비해라. 그러자 녹청독이 장검을 쥐고 가장 왼쪽에 있던 우도현 앞에 섰다. 우도현은 신중하고 온화한 성품이어서 전진교의 모든 사람과 사이가 좋았다. 그런 그를 녹청독이 죽이려 하니 모든 제자가 한꺼번에 함성을 질렀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뒷산에 있던 송덕방과 금융국사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보다 못한 윤국서가 손짓을 하자 몽골 병사들이 각자 무기를 들고 도사들 앞을 가로막고 섰다. 녹청독은 사제들의 기세에 조금 겁을 먹고 멈칫했다. 어서 하지 않고 뭘 우물쭈물하는 것이냐? 조지경의 불호령에 녹청독은 검을 고쳐쥐고 앞에 있던 2사람을 찔렀다. 왼쪽에서 4번째 있는 사람은 견지병이었다. 녹청독이 검을 들고 그의 가슴을 찌르려는 순간 갑자기 웬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 멈춰라. 그 소리에 녹청독이 고개를 돌려보니 흰옷을 입은 여자가 입구에 서 있었는데 다름 아닌 소용녀였다. 비켜라. 그 사람은 내가 죽일 것이다. 소용녀는 전진교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러나 견지병이 다른 사람 손에 죽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녹청독의 검을 맞고 나선 것이었다. 조지경은 소용녀가 갑자기 나타나자 크게 기뻐했다. 그러자나도 저 여자가 걱정이었는데 마침 이렇게 고수들이 모여있는 곳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구나.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저 여자를 죽일 기회는 앞으로 2번 다시 없을 것이다. 조지경이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저 여자는 요괴다. 모두들 저 요괴를 잡아 죽여라. 몽골 무사들은 조지경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당연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에 반해 조지경의 제자들은 사부의 명령을 듣고 즉시 소용녀를 잡으려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막 소용녀에게 일검을 찔러 넣으려는 순간 눈앞이 번쩍하더니 손목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 보니 어찌된 일인지 자기 손에 있어야 할 장검이 소용녀 손에 들려있고 자기 손목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소용녀의 동작이 어찌나 빨랐던지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조차 그 상황을 똑똑히 보지 못했을 정도였다. 제자들이 주춤하자 녹청독이 소리쳤다. 모두 한꺼번에 덤벼라. 우리 수가 많으니 함께 덤비면 저 요괴라고 별 수 있겠느냐.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조지경의 제자들이 일제히 덤벼들었다. 그들의 최선봉에 녹청독이 있었다. 그러나 소용녀가 장검을 한번 휘두르는가 싶더니 어느새 녹청독은 양팔과 양다리에서 피를 뿜으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소용녀의 빠른 몸놀림에 소상자, 윤국서 등의 고수들도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다. 그들은 일찍이 절정곡에서 소용녀의 무공을 본 적이 있었다. 물론 소용녀의 무공이 고강한 건 사실이었으나 결코 지금 보여준 수준은 아니었다. 사실 소용녀는 주백통에게 분시미용술과 좌우호박술을 배운 후 무공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녀와 양과가 함께 옥녀소심검법을 사용하면 천하의 이를 상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 비록 지금은 홀로 싸우고 있기는 했지만 한 손으로는 옥녀검법을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전진검법을 사용하니
혼자서 옥녀소심검법을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양과와 함께 사용할 때 정도의 위력은 아니라 하더라도 소용녀의 무공수위는 절정곡에서 봤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오랫동안 견지병과 조지경의 뒤를 쫓으면서 오로지 두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다. 그런데 지금 전진교 도사들이 먼저 싸움을 걸어오자 마음속의 분노와 그동안 억눌러왔던 울분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것 같았다. 게다가 조지경이 협공을 해오니 더욱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녀는 흰 옷자락을 펄럭이며 쉴 새 없이 검을 휘둘렀다. 적들로부터 빼앗은 두 자루의 장검이 마치 은빛뱀처럼 빛을 발하며 춤추듯 움직였다.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대전을 울려 퍼지는가 싶더니 이내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순식간에 여러 명의 도사가 손목에 부상을 입고 들고 있던 검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갔다. 눈앞이 번쩍하는 순간 도사들은 이미 손목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만약 그녀가 손목을 노리지 않고 가슴이나 목을 노렸다면 이들은 이미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결국 부상을 입은 도사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다. 이제 삼청신상 앞에는 견지병 등 일부 묶여있는 도사들 뿐이었다. 소용녀의 시선이 조용히 조지경에게 머물렀다. 그녀의 시선을 받은 조지경은 저도 모르게 뒤로 주춤거리며 물러났다. 소용녀는 조지경에 대한 증오심이 끌어올랐다. 그녀는 순식간에 몸을 날려 조지경의 몸 앞뒤로 두 개의 검을 휘둘렀다. 바로 그때 누군가 멈추라며 금룡편을 휘둘러 소용녀의 장검을 막아냈다. 바로 윤국서였다. 소용녀가 그를 향해 물었다. 나는 오늘 전진교 도사들에게 원수를 갚으러 왔을 뿐 당신들과는 아무런 원한이 없는데 왜 나를 방해하는 거죠? 윤국서는 조금 전 소용녀의 무공을 보며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 그와 동시에 그녀가 누구도 해치지 않는 걸 보고 자기 역시 죽이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을 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소용녀가 죽이려는 사람이 바로 조지경이라는 점이었다. 조지경은 몽골이 전진교 세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물이었기에 죽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용낭자 저런 하잘것없는 놈들을 처리하는데 낭자가 친히 나설 필요가 있습니까? 전진교 놈들에게 원한이 있다니 제가 대신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소용녀가 손을 들어 조지경을 가리켰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선 저자를 죽여주세요. 그 말에 윤국서가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자는 그래도 성격이 좋은 사람인데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이군요. 제가 저자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이를까요? 그 말에 소용녀가 눈살을 찌푸리는가 싶더니 번개같이 빠른 속도로 왼손에 든 검으로 윤국서를 찔렀다. 깜짝 놀란 윤국서는 황급히 금룡편을 휘둘러 막았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조지경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윤국서 뒤에 서 있던 조지경의 오른쪽 어깨가 소용녀의 검에 찔린 것이었다. 소상자 등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면서도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아마도 왼손에 든 검으로 윤국서를 찌르는 동시에 오른손에 든 검으로 조지경을 찌른 모양이었다. 윤국서는 깜짝 놀랐다. 비록 자신이 찔린 건 아니었지만 자기 뒤에 서 있던 조지경을 지켜주지 못했으니 결국은 자기 무공이 소용녀보다 못하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소용녀가 자기 뒤에 있는 조지경을 찌르는 걸 보지도 못했다. 윤국서는 비록 마음속은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편치 않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다. 용낭자, 그만 화를 푸시지요. 그러나 소용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며 다시 왼쪽으로 몇 걸음 옮겼다. 윤국서 역시 조지경을 등 뒤에 숨긴 채 그녀를 따라 움직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또다시 조지경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조지경의 왼쪽 어깨에 옷이 찢겨 있고 그 사이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대체 언제 어떻게 조지경의 어깨를 공격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조지경은 두 차례나 당하고 나자 더 이상 윤국서를 믿을 수 없어 얼른 소상자 곁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소용녀는 몸을 돌리며 왼손으로 윤국서를 공격하면서 오른손으로는 니마성의 앞가슴을 찔렀다. 니마성은 왼손에 든 지팡이에 의지한 채 오른손에 든 철사로 그녀의 검을 막아냈다. 그러나 그 순간 또다시 조지경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보니 조지경이 들고 있던 장검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의 손목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소용녀와 조지경은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그녀는 분명 윤국서와 니마성을 상대하고 있었는데 언제 조지경을 공격했단 말인가. 더 이상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었던 소상자가 냉소를 띠며 말했다. 용낭자 건법이 대단하시군요. 저도 한 수 배워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소상자가 장풍을 날리자 그 풍압에 곁에 서 있던 조지경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로 밀려났다. 소용녀가 빠른 경공으로 장풍을 피해 위치를 옮기자 소상자의 곡상봉이 날아들었다. 그와 동시에 윤국서의 금룡편과 니마성의 철사도 함께 날아들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마광자는 양과 소용녀와는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눈앞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 같으니. 그래 무림의 종사라는 사람들이 대장부 셋이서 어린 낭자 하나를 공격하다니 창피하지도 않소. 그 말에 소상자 등은 모두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지금은 체면보다 실리가 중요했다. 뻔히 혼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만용을 부릴 만큼 이들은 어리석지 않았다. 그래서 마광좌의 비아냥을 못 들은 척하는 수밖에 없었다. 상황을 뻔히 알면서 저런 소리를 하다니 이놈 나중에 두고 보자. 모두들 눈치 없는 마광자가 얄밉기만 했다. 잠깐 딴 생각을 하는 사이 어느덧 소용녀가 공격을 퍼부었다. 예상외로 그녀의 공격은 무시무시했다. 천하의 이름을 날리는 그들이었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성공을 펼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다. 그들은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무기를 휘두르며 자신을 보호하고 서 있었다. 몽골의 무사들은 견지병, 이지상, 왕지탄 등과 함께 담벼락에 바짝 붙은 채 네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행여 네 사람이 휘두르는 무기에 잘못 닿아 중상을 입을까 두려웠다. 소상자, 니마성, 윤국서 등은 은근히 소용녀가 어서 빨리 출수해 옆 사람을 공격해주길 바랐다. 그 사이 소용녀의 허점을 파고들 생각이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 누구 하나 공세를 취하지 않고 무기를 휘두르며 철저히 방어하기만 했다. 그와 반대로 소용녀는 두 개의 검을 땅으로 향하게 한 채 대전 한중앙에 서 있었다. 소상자 등은 각기 세 곳으로 나뉘어 선체 무기를 휘두르며 자기 몸을 방어했다. 윤국서의 금룡편은 둥근 원을 그리며 황금빛을 발했고 니마성의 철사는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소상자의 곡상봉은 장막을 친 듯 자기 몸을 굳건히 막고 있었다. 소용녀는 세 사람을 차례차례 노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비켜주지 않을 작정인가요? 그녀의 다그침에 소상자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나와 직접적인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전진교 때문에 저런 강적과 원수가 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소상자가 망설이는 사이 니마성이 대답했다. 우리가 안 비켜주면 어쩔 테냐? 이런 요망한 요괴 같은 것. 자신 있으면 한번 덤벼보거라. 그 말에 소상자와 윤국서가 동시에 니마성을 노려보았다. 저런 미친놈을 보았나? 안 비키면 그만이지 왜 굳이 저런 말을 해서 상대를 자극하는 거지? 혼자서 당해내지도 못할 사람이 뭘 믿고 저리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속으로는 니마성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굳이 입 밖으로 불만을 꺼내놓지는 않았다. 사실 니마성은 양과와 이막수 때문에 두 다리를 잃어 양과에 대한 원한이 깊었다. 그래서 양과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소용녀에게 그 원한을 풀려 한 것이다. 니마성은 다른 두 사람과 달리 소용녀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다. 소용녀는 비록 이들에게 원한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견지병과 조지경을 죽이려면 먼저 이 세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정이 그러시다면 저도 신뢰를 범할 수밖에 없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기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희뿌연 검광이 주위를 감쌌다. 소용녀는 어느새 훌쩍 뛰어 대전 중앙으로 돌아가 있었다. 웬일인지 소상자와 니마성의 안색이 흑빛이 되어 있었다. 알고 보니 조금 전 그 짧은 시간에 소용녀는 이미 40여 초씩의 공격을 퍼부었는데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마치 무기가 단 한 번 부딪힌 듯한 소리밖에 나지 않았던 것이다. 정신없이 40여 초씩의 공격을 받아낸 두 사람은 잠시 얼이 빠져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나마도 미리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소용녀가 먼저 검을 휘둘렀다면 틀림없이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되자 세 사람은 더욱 놀랍고 두려워졌다. 소용녀 또한 그들의 철저한 방어에 은근히 감탄했다. 그녀는 몇 차례의 공격이 수포로 돌아가자 가볍게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소상자를 향해 연이어 12차례 쌍검을 휘둘러댔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였지만 다행히 윤국서가 쉬지 않고 금룡편을 휘둘러 도와주었기에 겨우 막아낼 수 있었다. 몇 차례 공격이 오가자 어느 정도 서로의 실력을 짐작할 수 있었다. 소용녀의 공격이 매번 실패로 끝난 건 검법의 초식은 대단했지만 내공이 나머지 세 사람에게 처지기 때문이었다. 만약 소용녀와 세 사람의 내공이 비슷했다면 세 사람은 진작 소용녀의 검에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소용녀는 잠시 검을 내리고 상대의 허점을 생각해 보았다. 저렇게 빠른 속도로 무기를 계속 휘두르다 보면 머지않아 내공이 모두 소모되고 말 거야. 이대로 시간을 끌면 내가 유리하다. 서두르지 말자. 설령 지금 조지경이 도망가서 놓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찾으면 그만이다. 시간을 끌기로 결정한 소용녀는 쌍검을 미세하게 흔들며 금방이라도 공격에 나설 듯한 자세를 취했다. 세 사람은 소용녀의 검을 노려보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들은 소용녀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즉각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했다. 그렇게 소용녀는 긴장감을 유지한 채 시간을 끌어 상대의 진기를 소모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소용녀가 모르는 게 있었으니 그들의 내공은 그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강했다. 소상자 등은 이 정도의 싸움으로 쉽게 진기가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약하지 않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소용녀는 막 쌍검을 휘두르려는 듯한 자세를 취한 채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었다. 그 자태가 너무나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소용녀는 원래 성격이 급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미 한 달이 넘게 견지병과 조지경의 뒤를 쫓으면서도 섣불리 출소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하루 이틀 더 기다린가 한들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했다. 소용녀와 소상자 그리고 윤국서와 니마성 이 네 고수들 간의 대치가 길어지자 결국 성격 급한 니마성이 참지 못하고 먼저 움직였다. 니마성이 홀로 괴성을 지르며 철사를 휘두르며 소용녀를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그러나 소용녀의 일검에 니마성은 왼쪽 어깨를 베이고 말았다. 만약 소용녀가 니마성의 철사를 피해야 하는 상황만 아니었다면 아마도 니마성의 왼팔은 잘려나가고 말았을 것이다. 순간의 위기를 넘긴 니마성은 두려운 마음에 황급히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렇게 다시 네 사람의 대치가 이어졌다. 소용녀는 대전 중앙에선 채 움직이지 않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무기를 휘두르며 소용녀의 공격에 대비했다. 그때 윤국서 머릿속에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니마영, 소상영 모두 동시에 반부 앞으로 나갑시다. 그 말에 니마성과 소상자는 윤국서가 무슨 뜻으로 그런 제안을 하는지 알 수는 없었으나 평소 윤국서의 총명함을 잘 알았기에 일단 그가 시키는 대로 반부 앞으로 전진했다. 세 사람은 반부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에도 전혀 빈틈을 보이지 않았다. 조금도 빈틈을 보여선 안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을 옮겨야 합니다. 자, 다시 반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윤국서의 지시에 따라 세 사람은 다시 한번 반부 앞으로 전진했다. 몇 차례 앞으로 전진하고 보니 그제야 두 사람도 윤국서의 의도를 알 수 있었다. 세 사람은 점차 소용녀를 사이에 두고 원을 좁혀가고 있었다. 비록 출수해서 공격하는 건 아니었지만 원을 좁히며 무기를 휘두르다 보니 결국은 세 사람의 무기가 철통 같은 방어를 유지하는 동시에 공세를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지켜보던 몽골의 무사들과 조지경 등은 기뻐하며 갈채를 보냈고 나머지 전진교 도사들은 소용녀의 안위가 걱정되어 인상을 찌푸렸다. 소용녀는 행동 반경이 점점 좁혀지자 조금씩 다급해졌다. 그러나 세 사람의 허점을 찾아낼 수는 없었다. 급한 마음에 그녀는 쌍검을 휘둘러 연이어 수십 차례 공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모두 세 사람의 무기에 막혀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 세 사람은 또 반부 앞으로 전진해 들어왔다. 소용녀는 당황한 나머지 왼쪽으로 한 걸음 비켜서다가 무엇인가에 발이 걸려 순간 비틀거리고 말았다. 다행히 세 사람이 수세만 취할 뿐 공격은 전혀 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크게 위험할 뻔했다. 소용녀의 발에 걸린 건 다름 아닌 장검이었다. 흙이 곁눈질로 보니 대전 땅바닥에는 수십 자루의 장검이 떨어져 있었다.
전진교 도사들이 사용하다 적에게 사로잡힌 후 땅바닥에 버려진 무기들이었다. 그걸 보며 소용녀는 좋은 계책 하나가 떠올랐다. 소용녀는 두 손에 들고 있던 장검 두 자루를 허공으로 던지면서 재빨리 허리를 살짝 굽혀 땅바닥에서 검을 주워들고 계속해서 허공으로 던져 올렸다. 동시에 떨어지는 검도 받아서 다시 허공으로 던져 올렸다. 순식간에 수십 자루의 장검이 허공으로 날아올랐다가 떨어졌다를 반복하니 그 모습이 가히 장관이었다. 이는 고묘파의 천라지망새로서 두 손을 사용해 살아있는 참새 수십 마리를 자기 사정권 안에 가두는 기술이었다. 그러니 살아서 도망치지도 않는 장검 수십 자루 다루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었다. 새 고수는 소용녀가 혹시라도 일부러 빈틈을 보여 자기들을 유인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대체 저 요녀가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거지? 그 순간 소용녀가 허공에서 떨어지는 장검의 손잡이를 치니 검이 윤국서를 향해 날아갔다. 그러자 날아간 검이 윤국서가 휘두르는 금룡편에 부딪히며 빠른 속도로 튕겨 니마성을 향해 날아갔다. 그러나 니마성 역시 빠른 속도로 철사를 휘두르고 있었던지라 검이 그 단편에 부딪히자 다시 소용녀를 향해 날아갔다. 소용녀는 허공에서 떨어지는 검 두 자루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검을 동시에 쳤다. 그러자 검 세 자루가 각각 윤국서, 니마성, 소상자를 향해 빠른 속도로 날아갔다. 뒤이어 수십 자루의 검이 세 사람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 허공에서 번쩍이는 검은 세 사람이 휘두르는 무기에 부딪혀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니마성의 철사에 부딪혀 절반으로 부러지기도 했다. 소용녀는 손에 금사 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검날을 쳐도 전혀 다치지 않았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천라지망새를 수련해왔고 특히 좁은 고묘 안에서 무공을 연마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몸을 놀리는데 익숙했다. 머릿속에서 잡념이 사라지자 소용녀의 손놀림이 점차 빨라졌다. 그녀는 싸움의 승패나 자신의 생사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검을 다루는 데만 정신을 집중했다. 때로는 검자루를 잡고 몇 차례 앞으로 나가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검을 잡자마자 세 사람을 향해 던지기도 했다. 이렇게 난잡하게 검이 날아다니니 세 사람은 어떻게 막아내야 할지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장검이 세 사람의 무기에 부딪힌 후 튕겨나가는 힘과 방향을 전혀 종잡을 수 없으니 자칫 잘못 휘두르면 자기 편을 상하게 할지도 몰랐다. 무기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정신없이 들려오자 윤국서와 니마성의 숨소리도 점점 거칠어졌다. 소상자도 곡상봉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휘두르며 검을 막아내고는 있었지만 힘에 부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윤국서가 비명을 지르며 오른팔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소상자와 니마성의 무기에 부딪힌 세 자루의 장검이 동시에 윤국서를 향해 날아갔고 윤국서는 황급히 금룡편을 휘둘러 간신히 그걸 막아냈다. 그러나 세 자루의 검을 떨쳐내고 미처 금룡편을 들어 올리기도 전에 그만 소용녀가 내뻗은 검의 손목을 찔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 탓에 윤국서는 금룡편을 놓치고 말았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용녀는 왼손을 들어 장력을 연이어 날려 67자루의 장검을 세 사람에게 날려보냈다. 그녀는 또한 윤국서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검을 휘둘렀다. 윤국서는 손목에 부상을 입은 데다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맞서지 못하고 훌쩍 몸을 뒤로 날려 물러났다. 윤국서가 물러서자 세 사람의 치밀한 방어진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소용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빠른 경공술로 무너진 틈 사이를 빠져나가 조지경을 쫓아 대전 뒤쪽으로 달려갔다. 소상자와 니마성은 소용녀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무기를 휘두르던 손을 바로 멈출 수가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수십여 자루의 검을 하나하나 막아내고서야 비로소 무기를 겨우 내려놓을 수 있었다. 윤국서는 낯을 들 면목이 없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저 때문에 놓쳤습니다. 윤국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산 뒤쪽에서 무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중간중간 금융국사의 오륜이 일으키는 바람 소리도 들렸다. 아무래도 소용녀와 금융국사가 맞붙은 모양이었다. 국사가 나선 이상 우리가 가서 협공을 한다면 틀림없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윤국서는 얼른 땅바닥에 떨어진 금룡편을 들고 어서 가자며 앞장을 섰다. 소상자도 곡상봉을 들고 뒤를 쫓았고 니마성은 몽골 무사들을 인솔하며 그 뒤를 따랐다. 모두들 소용녀를 상대하느라
전진교의 도인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견지병, 이지상 등은 몽골 무사들이 모두 가버리자 서로의 결박을 풀어준 후 각기 장검을 들고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소상자 등이 중양궁 뒤 옥허동 앞에 이르러 보니 이미 금융국사의 오륜과 소용녀의 검이 어지럽게 하늘을 날고 있었다. 금융국사와 소용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싸우고 있었는데 금융국사가 내지르는 소리와 오륜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 때문에 귀가 다 멍멍해질 지경이었다. 뒤이어 도착한 견지병과 이지상은 옥허동의 입구가 큰 돌로 막혀 있는 걸 보고 5사조의 생사가 걱정되어 급히 동굴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다리파와 곽도가 각기 금저와 쇠부채를 휘두르며 이들의 접근을 막았다. 결국 옥허동 입구 앞은 몽골 무사들과 전진교 제자들이 대치했다. 한편 소상자 등은 금융국사와 소용녀가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금융국사는 비록 공격보다는 방어에 치중했지만 두세 번에 한 번은 공격을 시도했고 오륜의 위력이 막강해서 소용녀도 감히 가까이 접근하지 못했다. 공격은커녕 소용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만도 버거워했던 자신들보다는 훨씬 나은 듯했다. 세 사람은 질투가 나면서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역시 몽골 제1국사라고 할 만하구나. 세 사람은 원래 금융국사를 도와 협공할 생각이었으나 금융국사가 생각보다 잘 막아내자 어쩐지 돕기가 싫어졌다. 그러나 사실 금융국사는 겉으로는 소용녀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는 듯 보였으나 속으로는 매우 당황하고 있었다. 소용녀가 양손에 든 검으로 서로 다른 초식을 구사하는데 그 조화가 어찌나 절묘한지 막아내기가 힘들었다. 마치 소용녀와 양과를 함께 상대하는 기분이 들어 의아함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렇게 60여 초식이 더 지나자 금융국사 역시 조금 전 소상자 등이 그랬던 것처럼 방어만 할 뿐 공격은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금융국사의 오류는 그저 국사의 주변을 돌며 소용녀의 공격을 막아낼 뿐이었다. 그때 갑자기 소용녀가 짧은 기합을 터뜨렸고 그와 동시에 금융국사가 토해내는 낮은 기합 소리도 들렸다. 두 사람의 동작이 어찌나 빠른지 소상자 등의 무림 고수들도 그들의 초식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때 곁에서 지켜보던 니마성의 얼굴에 무언가 튀는 게 아닌가. 깜짝 놀란 니마성이 손을 들어 얼굴을 만져보니 손바닥에 피가 묻어 있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멍해 있는데 윤국사의 몸에도 피가 튀는 게 보였다.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소용녀와 금융국사 중 누군가가 부상을 당해 피가 주변 사람에게 튀고 있었던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니 소용녀의 흰옷에 10여 개의 핏방울이 번져 있었다. 마치 흰 종이 위에 붉은 복숭아꽃을 그려놓은 듯한 선명하고도 진한 핏자국이었다. 그걸 니마성이 신이 나서 소리쳤다. 드디어 저 요괴가 부상을 입은 모양이군. 눈앞에서 어지러이 오가는 검에서 불꽃이 튀는가 싶더니 금융국사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소상자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천만에. 부상을 입은 건 바로 국사요. 그러고 보니 금융국사의 피가 소용녀의 옷에 튄 모양이었다. 니마성은 만약 금융국사가 저대로 소용녀 손에 죽게 된다면 더 이상 소용녀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소. 우리도 함께 싸웁시다. 그러면서 철사를 휘두르며 소용녀의 뒤쪽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소상자와 윤국서도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는 없어서 좌우로 소용녀를 향해 다가갔다. 이때 금융국사는 이미 3군데나 검에 찔린 상태였다. 비록 경미한 부상이기는 했으나 다소 조급하던 중에 소상자 등이 도와주러 나서주니 마음이 놓였다. 4사람이 함께 싸운다면 소용녀도 어쩔 수 없을 것이었다. 옥허동 앞에서 4명의 무림 고수가 어린 소녀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며 몽골 무사들과 전진교 도사들은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평생 이토록 치열한 싸움을 본 적이 없었다. 그때 갑자기 엄청난 소리와 함께 돌이 사방으로 튀며 먼지가 자욱하게 일었다. 옥허동을 막고 있던 바위가 부서지는 소리였다. 모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5명의 도사가 동굴 속에서 걸어 나왔다. 바로 구척이, 유처연 등 전진호자였다. 견지병과 이지상 등은 이들이 무사한 걸 보고 크게 기뻐했다. 반면 다리파와 곽도는 놀라 기절할 뻔했다. 마치 화약이라도 터지는 것처럼 동굴 입구가 붕괴되었으니 놀랄 만도 했다. 그러나 2사람은 얼른 정신을 차리고
전진호자를 막으려고 앞으로 나섰다. 그러자 구척이 등 5명은 한쪽으로 비켜섰다가 일제히 일격을 가했다. 5이 한꺼번에 장력을 발하니 다리파와 곽도는 태풍을 만난 것처럼 엄청난 풍압에 밀려나며 뒤로 벌러덩 넘어졌다. 사실 다리파와 곽도의 무공은 학대통 등과 백중지간이었다. 비록 구척이나 왕처일 등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그렇다고 일격에 낮아빠질 정도로 약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진호자의 이번 일격은 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내기 힘든 공격이었다. 전진호자는 3대 제자 중에는 특출난 인물이 없음을 잘 알았기에 전진교에 더욱 강한 진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이 걸려 그들은 마침내 칠성추회를 고안해냈다. 칠성추회는 청강북두진법을 응용해 만든 것으로 이름은 칠성추회지만 반드시 7명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 칠성추회는 2 이상이면 힘을 모아 적을 상대할 수 있도록 만든 합격진이었다. 그들은 금융국사가 몽골 무사들을 이끌고 와서 동굴을 막을 때부터 적들이 쳐들어왔음을 알았다. 그러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순간이었기에 적이 쳐들어온 걸 알면서도 끝까지 수련을 강행했다. 결국 성공적으로 폐관 수련을 마친 5명은 완벽하게 5의 힘을 하나로 모아 바위를 부수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아직 칠성추회를 완전히 익히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파와 곽도가 이들의 단 일격에 밀려나 나둥그러졌으니 그 위력을 가히 짐작할 만했다. 그들은 동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금융국사 등 4명의 고수가 소용렬을 둘러싸고 싸우고 있었다. 5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참담한 표정을 지었다. 구척이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중얼거렸다. 어찌 저럴 수가. 고묘파의 무공이 저 정도란 말인가. 구척이를 비롯한 전진호자는 모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고묘파의 무공을 파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칠성추회를 만들었지만 지금 소용녀의 무공을 보니 그들로서는 소용녀의 상대가 되지 못함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자신들조차 소용녀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전진교는 어찌 되는 것인가? 지금 소용녀의 무공은 살아생전 왕중양이나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주백통 정도가 아니면 상대가 되지 않을 듯했다. 냉정히 말해 전진호자 개개인의 무공은 금융국사 등의 실력에 미치지 못했다. 구척이는 대를 이어갈수록 전진교의 무공이 쇠퇴하고 있다는 생각에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다. 지금 대적을 눈앞에 두고 전진교는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 없는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한편 소용련은 여전히 끊임없이 공격을 퍼부었고 금융국사 등은 막아내는데 급급했다. 그러나 4명의 고수가 소용렬을 둘러싼 채 점차 포위망을 좁혀가니 소용렬은 점차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녀는 몇 차례 포위망을 벗어나려 노력했으나 상대방의 방어가 워낙 철통 같아서 쉽지 않았다. 금융국사가 있으니 아까처럼 여러 개의 검을 한꺼번에 던지는 수법도 통할 리 없었다. 더군다나 지금으로서는 손에 들고 있는 검 외에는 다른 무기도 없는 상황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소용련은 조금씩 지쳐갔다. 그도 그럴 것이 조금 전 대전에서 녹청독과 대적할 때부터 시작해 이미 한 시즌 넘게 싸우고 있었으니 지치는 게 당연했다. 그런데 지금 적들이 점차 포위망을 좁혀오고 전진호자까지 옆에서 지켜보며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었다. 이 많은 무리 중에 그녀는 혈혈단신이었다. 어쩌면 오늘 이곳 중양궁에서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소용련은 갑자기 가슴 저 바닥에서 한 가닥 그리움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으나 다만 죽기 전에 양과를 한번 봤으면 소원이 없겠구나. 소용련은 양양을 떠날 때 다시는 양과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이자 양과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러자 옥녀소심검법이 깨지고 말았다. 원래 마음을 나누어 양손으로 서로 다른 검법을 사용하고 있던 그녀가 한마음으로 양과를 생각했기에 자기도 모르게 양손의 검법이 같아졌고 그 결과 옥녀소심검법이 깨진 것이다. 금융국사는 소용녀의 검법이 갑자기 변하자 얼른 반보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을륜으로 몸을 방어하면서 오른손으로 금륜을 휘둘러 소용녀의 검을 공격했다. 그러자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소용녀는 그만 왼손에 들고 있던 검을 놓치고 말았다. 검은 절반으로 부러져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금융국사는 원래 시험 삼아 공격을 해본 것이었는데 뜻밖의 효과를 거두자 즉시 오른손의 금륜을 계속해서 휘두르며 공격해 들어갔다. 그제야 소용녀는 깜짝 놀라 얼른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러나 이미 검한 자루를 잃은 상황이라 다시 옥녀소심검법을 구사할 수는 없었다. 소상자 등도 소용녀의 위력이 크게 떨어진 걸 알고 일시에 공격해 들어갔다. 소용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다 언뜻 저쪽 소나무 옆에 있는 장미꽃 덤불이 눈에 들어왔다. 그걸 보자 문득 지난날 양과와 함께 꽃덤불 속에서 옥녀심경을 수련하던 때가 생각났다. 소용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차피 양과를 만날 수 없다면 양과를 마음에 품고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소용녀는 마치 명상에라도 잠긴 듯한 표정으로 죽음을 기다렸다. 소용녀를 공격하던 금융국사 등은 갑자기 변한 그녀의 표정을 보고 뭔가 함정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얼른 공격을 멈췄다. 다만 성질 급한 니마성만이 참지 못하고 철사를 휘두르며 공격해 들어갈 뿐이었다. 그때 갑자기 바로 곁에서 바람소리가 일더니 누군가가 니마성을 향해 검을 찔렀다. 니마성은 급히 철사의 방향을 바꾸어 공격을 막아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견지병이 어느새 소용녀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그는 손에 든 장검을 소용녀에게 건네주었다. 생사를 초월해 점차 무아지경에 빠져들던 소용녀는 갑자기 누군가가 손에 검을 쥐어주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모두 견지병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움에 끼어드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다. 금융국사는 견지병과 안면이 있는 사이인지라 그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즉시 왼팔을 뻗어 견지병을 옆으로 밀쳐내는 동시에 오른손을 휘둘러 소용녀를 향해 금륜을 날렸다. 그런데 뜻밖에도 소용녀는 여전히 견지병이 준 검을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견지병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갑자기 전의를 상실한 소용녀의 모습이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었다. 견지병은 소용녀가 금융국사 손에 죽도록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었다. 결국 견지병은 몸을 날려 금륜을 막았고 등에 치명상을 입었다. 그러곤 소용녀 쪽으로 쓰러졌는데 그만 그녀가 들고 있는 검 앞으로 쓰러지면서 가슴까지 찔리고 말았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소용녀는 뜻밖의 견지병이 자기 목숨을 구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괜찮아요? 소용녀는 지금까지의 증오와 분노는 잊고 연민에 찬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다. 견지병은 소용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큰 위안이 되었다. 용낭자, 정말 미안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주세요. 견지병의 말에 소용녀는 문득 양과가 자신을 떠나려 한 이유가 떠올랐다. 그녀는 양과가 견지병이 자신에게 한 짓을 알게 되어 변심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 생각을 떠올리니 갑자기 증오심이 끌어올랐다. 순간 소용녀는 손에 든 검에 힘을 주었으나 끝내 더 이상 찌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견지병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구척이는 사랑하는 제자가 비참하게 죽자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미처 구해줄 틈도 없었다. 처음 견지병이 가슴에 칼이 찔린 건 금융국사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보니 소용녀가 꽂힌 칼에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구척이는 견지병이 왜 목숨을 걸고 소용녀를 구해주려 했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소용녀가 견지병을 죽인 이상 이제는 전진교의 적일 뿐이었다. 구척이는 즉시 몸을 날려 소용녀에게 일장을 날렸다. 멍하니 서 있던 소용녀도 갑자기 구척이가 공격해오자 얼른 검을 뻗어 구척이의 가슴을 향해 찔렀다. 소용녀가 두 개의 검을 각각 휘두르자 그 위력이 대단했다. 구척이가 밀리는 걸 본 왕처일 등도 구척이를 돕고자 달려들었다. 이렇게 되자 금융국사 등은 도리어 한쪽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금융국사는 소용녀와 전진호자가 서로 싸우는 게 이상하기는 했지만 자신들에게는 유리한 일인지라 그저 구경이나 하기로 했다. 다른 고수들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서로 눈짓을 주고받은 후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구척이 등은 비록 무언가 개운치 못한 느낌이 들기는 했으나 이미 싸움을 시작한 이상 다른 걸 생각할 여유는 없었다. 고수끼리의 대결에서는 조금만 집중력이 흐트러져도 생사가 오가기에 조금의 방심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런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소용녀의 옥녀소심검법을 상대하던 전진호자는 차츰 밀리기 시작했다. 소용녀의 몸놀림이 너무나 빨랐기에
그들은 한 달여에 걸쳐 어렵게 고안해낸 칠성추회를 펼칠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다. 순식간에 학대통과 유처연이 검에 찔려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자신들이 빠지면 나머지 사람마저 위험하게 되니 섣불리 물러설 수가 없었다. 곧이어 손부리도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 이를 지켜보던 전진교 제자들이 무기를 건네주려 했으나 고수들의 싸움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전진교 제자들은 멀찍이 떨어져 장검을 전진호자를 향해 던져주었다. 그러나 그걸 허용할 소용녀가 아니었다. 소용녀는 재빨리 검을 휘둘러 날아오는 검을 받아쳤다. 또한 소용녀는 날아오는 검을 쳐서 그대로 뒤쪽을 향해 날려보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왕처일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왼쪽 눈언저리를 찔렸다. 5명 중 4명이 부상을 입었으니 승패는 이미 가려진 셈이었다. 그때 갑자기 금융국사가 큰 소리로 웃으며 소용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여러 도사분들, 이제 그만 물러서시지요. 저 요괴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금융과 을륜을 휘두르며 소용녀를 공격하자 소상자, 니마성, 윤국서 등도 금융국사의 뒤를 이어 각자의 무기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렇게 되자 9명의 고수가 소용녀 하나를 둘러싼 형국이 되고 말았다. 금융국사 일행이 나서자 전진호자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잠시 후 5사람은 큰 소리를 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시에 장을 뻗었다. 바로 칠성추회였다. 5명의 내공이 한 명에게 집중되며 장풍을 날리니 그 위력이 실로 대단했다. 소용녀는 급히 몸을 돌려 그 장풍을 피했다. 그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소용녀가 있던 자리가 움푹 패면서 흙먼지가 사방으로 날렸다. 그 충격파로 인해 니마성이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 니마성은 다리가 없어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강한 장력에 맞서 버틸 힘이 없었던 것이다. 비록 넘어지기는 했지만 다행히 장풍을 정면으로 받지는 않았기에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그러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니마성은 즉시 일어나 유처연을 향해 철사를 휘둘렀다. 그러자 사방에서 고함 소리가 일더니 오커동 앞은 금세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니마형, 지금은 이 요괴를 상대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금융국사가 니마성을 말렸지만 성격 급한 니마성은 당장 눈앞의 전진호자를 상대하느라 금융국사의 말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소용녀는 니마성과 전진호자가 싸우는 걸 보고 그 틈을 이용해 포위망을 빠져나갔다. 포위망을 빠져나온 소용녀가 금융국사를 향해 쌍검을 뻗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공격을 막을 수 없었던 금융국사는 하는 수 없이 뒤로 물러섰다. 그런데 갑자기 금융국사를 추적하려던 소용녀의 표정이 창백하게 변하더니 손에 들고 있던 검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채 소나무 숲 옆에 있는 장미 덤불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과야, 정말 너니? 바로 그때 금융국사의 금륜이 소용녀의 가슴을 향해 날아왔고 전진호자의 칠성추의 장풍이 소용녀의 등을 공격했다. 원래 전진호자는 니마성을 공격하기 위해 칠성추회를 발한 것인데 니마성이 몸을 날려 피해버리는 바람에 그 장풍이 고스란히 그 뒤에 서 있던 소용녀에게 날아간 것이다. 소용녀의 가냘픈 몸이 앞뒤로 공격을 당했으니 무사할 리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의 시선은 장미 덤불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모두들 그녀의 시선을 따라 장미 덤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놀랍게도 덤불 쪽에서 누군가가 빠른 속도로 뛰어오더니 마치 전혀 부상을 입지 않은 것처럼 서 있는 소용녀를 감싸 안았다. 그러고는 바람처럼 포위망을 뚫고 나가 소나무 밑에 있는 장미 덤불 곁에서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그는 바로 양과였다. 소용녀는 미소를 머금은 채 눈물을 흘렸다. 과야, 정말 너였구나. 이게 꿈은 아니겠지? 그러자 양과는 고개를 숙여 소용녀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꿈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이렇게 선자를 안고 있잖아요. 양과는 피로 범벅이 된 소용녀의 옷을 보고 근심스럽게 물었다. 많이 다친 거예요? 그제야 양과를 만난 기쁨에 잠시 아픔을 잊고 있던 소용녀는 오장육부가 뒤집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소용녀는 양과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러나 그녀는 극심한 통증으로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그 모습을 본 양과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선자, 늦게 와서 미안해요. 아니야, 와줘서 정말 고마워. 다시는 널 못 보고 죽는 줄 알았어.
소용녀는 온몸에 엄청난 한기를 느꼈다. 그녀는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양과의 목을 감고 있던 손이 스르르 풀렸다. 과야, 추워. 날 꼭 안아줘. 그 말에 양과는 왼팔에 힘을 주어 소용녀를 가슴 쪽으로 바싹 끌어안았다. 온갖 상념이 머릿속을 오갔고 뜨거운 눈물이 소용녀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양과 품에 안겨 몸을 떨던 소용녀는 문득 양과의 오른팔 옷소매가 헐렁한 것이 바람에 펄럭이는 걸 보았다. 깜짝 놀란 소용녀가 오른팔은 어찌 된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양과는 쓴웃음을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게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눈을 감아요. 내가 기를 불어넣어 줄게요. 그러나 소용녀는 고개를 내저으며 오른팔은 어떻게 된 거냐고 되물었다. 소용녀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양과의 상황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힘겹게 팔을 뻗어 양과의 오른팔 소매를 만져보았다. 과연 옷소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양과에 대한 동정과 연민으로 자신의 고통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가엾어라. 언제 이렇게 된 거야? 지금도 많이 아프겠구나. 그 말에 양과가 고개를 내저었다. 지금은 하나도 안 아파요. 평생 선자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이까지 팔 한쪽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자 소용녀는 힘없이 웃었다. 양과의 말이 맞았다. 그녀도 조금 전까지 죽기 전에 양과의 얼굴을 한 번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았던가. 비록 이제 양과는 왼팔밖에 없었지만 그 왼팔에 안겨있는 그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했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금융국사 일행과 전진호자를 비롯한 전진교 제자들 그리고 몽골의 무사 등은 모두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들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비록 지금 두 사람은 많은 강적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생사의 위험조차 두 사람의 지극한 사랑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이미 생사를 초월해버린 그들에게는 지금 눈앞의 적뿐만 아니라 무림의 모든 고수가 한꺼번에 두 사람을 공격한가 해도 두려울 게 없었다. 물론 잠시나마 이런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단지 두 남녀의 생사를 초월한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다. 금융국사 등이 이제 더 이상 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나마 그들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이었다. 어차피 치명상을 입은 소용녀는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양과 역시 한쪽 팔을 잃은 상태니 그다지 큰 위협은 되지 않았다. 그러니 두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전진호자를 비롯한 전진교 세력을 견제해야 할 상황이었다. 소용녀가 다시 힘겹게 물었다. 팔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당연히 싸우다가 잘린 거죠. 그 말에 소용녀는 처연한 표정으로 양과를 바라보았다. 누구 짓인지 묻고 싶었지만 어차피 잘린 마당에 누가 한 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갑자기 가슴과 등의 통증이 심해졌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말했다.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 광랑자에게 가지 말고 내가 죽는 순간까지만이라도 내 옆에 있어주겠니? 소용녀의 말에 양과는 마음이 아팠다. 당연하죠. 광랑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팔도 광랑자한테 잘린 거예요. 뜻밖의 말에 소용녀는 깜짝 놀랐다. 아니, 광랑자가 왜? 소용녀의 물음에 양과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선자 다른 생각은 하지 말아요. 난 평생 동안 선자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랬다 양과는 여전히 그녀만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양과는 어쩌다 곽부에게 팔을 잘린 것일까? 시간을 거슬러 양과가 무시 형제의 독을 입으로 빨아내고 쓰러진 후 일주일이 지난 때였다. 양과는 힘겹게 눈을 떴다. 그러나 안개가 낀 듯 흐릿한 시야에는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저 몽롱한 그림자만 서성거릴 뿐이었다. 한참을 바라보고 있자니 드디어 시야가 선명해졌다. 무삼통이 활짝 웃는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뼉을 치며 기뻐하던 무삼통이 갑자기 땅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했다. 양형제가 내 두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러곤 자리에서 일어나 또 다른 사람에게도 넙죽절을 했다. 사수께도 감사드립니다. 양과가 고개를 돌려보니
거뭇거뭇한 얼굴에 코가 높고 눈이 움푹 파인 남자가 옆에 서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니마성과 닮은 듯했다. 짧은 곱슬머리가 이미 하얗게 새어 나이가 꽤 들어 보였다. 양과는 무삼통이 1등 대사의 제자라는 것만 알았지 천축국 사람의 사숙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양과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전혀 힘을 쓸 수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어찌된 일인지 양양성에 있던 자신의 방에 누워있는 게 아닌가. 양과는 그제야 자기가 아직 죽지 않았으며 죽기 전에 소용렬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감정이 북받친 양과는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소용렬을 불렀다. 그때 누군가 침대 가로 다가오더니 양과의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과야 편히 쉬렴. 용낭자는 일이 있어 성 밖으로 외출했단다. 눈을 뜨고 바라보니 곽정이었다. 양과는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곽정을 보자 반갑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다. 백부님 다 나으셨군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백부의 상처가 치유되려면 7일 밤낮이 걸린다고 했는데 어찌 저렇게 건강하시지? 설마 내가 기절한 후 벌써 7일이 지났단 말인가? 그렇다면 나는 정화독이 발작해 죽었어야 하잖아. 이런 생각을 하자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파졌다. 양과는 그만 또다시 기절하고 말았다. 양과가 다시 깨어났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다. 침대 머리맡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무삼통이 곁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양과를 지켜보고 있었다. 무삼통은 양과가 깨어나자 금세 눈물이 글썽해지며 목이 메는지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양과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자기로 인해 이렇게 감격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무안하고 난처해서 화제를 돌렸다. 어떻게 양양성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무삼통은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다. 주 사제가 당신의 사부 용낭자의 부탁을 받고 홍마를 당신에게 주려고 산속을 헤매던 중 우리 4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양양성으로 데리고 온 것이오. 그 말에 양과가 고개를 갸웃했다. 선자는 내가 그 숲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리고 선자는 무슨 급한 일이 있기에 직접 오시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을까요? 그러나 무삼통은 거기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답해줄 것이 없었다. 무삼통은 아직 소용렬을 만나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했다. 무삼통은 양과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하며 그를 은공으로 모시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허례허식을 좋아하지 않는 양과는 무삼통과 의형제를 맺고 그를 형님으로 부르기로 했다. 형님, 우리가 양양성에 돌아온 지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오늘이 7일째네. 그 말에 양과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제 몸에 독이 진작 발작을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있을까요? 정말 이상한 일이군요. 양과의 말을 듣고 뭔가를 생각하던 무삼통이 말했다. 우리 사숙은 천축국의 승려이신데 상처를 치료하고 독을 제거하는 데에는 천하제일이지. 지금 가서 모셔오겠네. 그러곤 급히 방을 나갔다. 내가 기절한 사이에 그 천축국 승려라는 분이 무언가 영험한 약이라도 먹여서 정화독을 없앤 걸까? 선자는 어디로 간 걸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하자 또다시 가슴이 아파졌다. 순식간에 엄청난 통증이 밀려와 참을 수가 없었다. 양과는 견디다 못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구천척이 준 단약 반알을 먹은 후 이렇게 심한 통증은 처음이었다. 아마도 단약의 약효가 다 떨어진 모양이었다. 양과는 가슴을 움켜쥔 채 이를 악물었다. 고통 때문에 이가 덜덜 떨렸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그때 문 밖에서 불경 외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삼통, 주자리와 함께 천축국 승려가 손을 합장한 채 들어왔다. 승려는 말없이 양과에게 다가와서 맥을 짚어보았다. 한참을 기다려서 양과의 통증이 다소 완화되자 양과는 어떻게 하다 정화독에 중독되었는지 그 과정을 승려에게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천축국 승려는 정화의 생김새를 자세히 묻더니 몹시 놀라는 눈치였다. 승려의 말에 따르면 정화는 상고시대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꽃으로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런데 아직 중원에 남아있다고 하니 천축국 승려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직접 정화라는 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장 해독약을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곤 한참 동안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승려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양 거사께서 우리 사손을 위해 독을 빨아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은침의 독성으로 볼 때 몇 모금만 빨아도 즉시 생명을 잃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건재하십니다. 또한 정화독도 발작하기는 했지만 아직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독치독의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상극인 두 종류의 독이 몸속에서 섞이면서 서로의 독성을 완화시킨 것이지요. 그 말을 듣고 무삼통이 뛸 듯이 기뻐하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었다. 소승이 직접 절정곡에 가보겠습니다. 그 말에 양과 등 세 사람은 잠시 멍해졌다. 양양성에서 절정곡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기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소승이 직접 정화를 보고 그 독성을 경험해야만 해독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양거사께서는 어떤 잡생각도 하지 마시고 조용히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통증이 날로 심해질 겁니다. 만약 원기를 크게 상하게 되면 그때는 치료가 불가능해지니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승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삼통이 주자류에게 말했다. 사제, 우리도 절정곡으로 가서 해독약을 빼앗아 오세. 주자류는 일전에 곽도에게 당한 후 양과가 해독약을 구해준 일을 지금까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좋습니다. 우리가 사숙을 모시고 함께 갑시다. 그렇게 세 사람은 절정곡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방을 나섰다. 세 사람이 나가자 양과는 문을 닫고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다. 몇 시즌이나 흘렀을까? 깨어나 보니 새들이 기저귀는 소리가 들리며 이미 동이 터오고 있었다. 양과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 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마침 침상 곁을 보니 간식거리가 조금 놓여 있었다. 양과는 손을 뻗어 과자와 떡 두어 조각을 입에 넣었다. 그때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다. 침상 옆에는 손가락 마디만큼 남은 붉은 초가 타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왠지 화가 난 듯 발소리가 거칠었다. 양과가 고개를 돌려보니 바로 곽부였다. 깜짝 놀란 양과가 안부를 물었다. 누구나? 잘 잤니? 그러나 곽부는 흥하고 코웃음을 치더니 대답 없이 침상 옆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화가 나 견딜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양과를 쏘아보았다. 곽부가 씩씩대며 따졌다. 대체 무슨 말을 하고 다닌 거야? 맨날 거짓말만 하고 너란 인간 정말 비열해. 양과는 그녀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설마 내가 무시 형제를 속인 일을 알고 하는 얘긴가? 곽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화를 내는 모습이 아름답고 귀여웠다. 양과는 천성이 풍류기를 타고난 터라 피식 웃으며 여유를 찾았다. 내가 무시 형제에게 몇 마디 한 걸 탓하는 거야? 다 그들에게 좋으라고 한 거야. 친형제가 서로 싸우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자 곽부가 버럭했다. 너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어. 곽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양과는 일이 잘못된 것 같아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생각해보니 그날 저녁 무시 형제에게 보란 듯 몇 마디 짓거린 게 결과적으로 곽부를 모욕한 것이 되고 말았다.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쉽사리 수습될 일이 아니었다. 양과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자 곽부는 더욱 답답해져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다. 무백부 말에 의하면 큰오빠 작은오빠가 너한테 졌기 때문에 다시는 나를 만나러 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데 그게 정말이야? 형님도 정말 생각이 없군. 대체 그런 말을 부에게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양과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헛소리를 한 건 미안해. 하지만 나쁜 뜻이 있었던 건 아니야. 용서해줘. 그때는 무시 형제가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싸우기에 두 사람을 체념시키려고 그런 거야. 두 사람이 싸우지 않게 하려다 보니 말이 제멋대로 나왔어. 곽부는 어려서부터 무시 형제와 중마고우로 함께 자랐다. 자연히 두 사람에게 모두 정이 들었고 양과가 두 사람을 속여 자신을 단념하게 하고 다시는 못 만나게 했다고 하자 화를 억누를 수 없었다. 곽부는 두 주먹을 쳐들며 소리쳤다. 언젠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갚아줄 거란 말이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